시작 1시가 되어서요. 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공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오케이 슬로울리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양자혜이고요. 네, 사실 큐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국어책 읽듯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요. 네, 사랑의 모든 것을 쓰고 싶은 최진영 작가님을 모시고 독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가 최진영이고요. 최근에 등단 첫 산문집 어떤 비밀을 내고 이렇게 오케이 슬로울리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첫인사로 준비했던 이야기를 이미 앞서서 조금 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소설을 쓸 때는 허구와 화자 뒤에 숨을 수 있지만 16페이지이고요. 산문은 포장이 곧 내용물 같아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소설을 쓰는 최진영과 산문을 쓰는 최진영 사이의 간극을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소설을 쓸 때는 너무 네. 본격적이에요. 근데 일단 이렇게 너무 이 정성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소설을 쓸 때는 저는 약간 되게 많이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랄까, 이것은 가공의 이야기고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독자와 작가가 만나는 장르니까 훨씬 더 뻔뻔하게 마치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듯이 소설을 쓸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사람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이 지면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쓴 대로 독자들은 읽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뭐 그런 내용을 썼지만 갑자기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더니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소설에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은 그것을 상상하면서 읽어주시잖아요. 암흑천지를 상상해 주시고 거대한 괴물을 자기 이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주셔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소설에는 쓸 수 있어요. 그게 저를 너무 자유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에세이는 그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에세이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각색해서 쓰긴 하지만 어쨌든 있었던 일을 제가 쓰는 거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한편으로는 그 소설을 쓸 때의 뻔뻔함을 내려놓고 굉장히 평소에 저의 그 어떤 소심한 자아, 걱정 많은 자아가 이렇게 슬그머니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될까 주저주저 하면서 그래도 재미있게 읽어주시겠지 이렇게 좀 소심해져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 일기장 보여드리는 것도 같고 에세이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해 주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읽으면서 처음에 속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강원도 양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서 그 풍경이 굉장히 잘 그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작가님 아버지께서 광부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3살 때까지 7년 동안 광부로 지내셨어서 그게 이제 독자들도 비슷한 때를 그려보면서 포개어보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비밀의 서문에는 14페이지이고요. 두 번의 처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설을 쓰기 시작한 때입니다. 쓰게 될 것의 최진영 사전에는 소설과 사랑이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작가님에게 사랑과 소설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작가님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과 소설은 어떤 역할일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소설은 약간 이 그 저의 척추 같은 저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뭔가 그런 역할이라면 사랑은 네,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은 심장 같은 거죠. 네, 사랑은 심장 같은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소설은 뇌 같은 거라면 사랑은 심장 같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이고,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가 스스로 좀 서운해서 둘 다 중요하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뇌가 있어서 심장이 뛰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듯이 사랑을 하는 존재니까 소설을 쓸 수 있고 소설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면이 있어서 이게 함께 움직이는 두 엔진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저의 그런 생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28개가 나왔다가요. 네, 줄여서 18개로 질문을 줄였고요. 사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예비 질문도 있어서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86페이지 5월 2파의 편지 부분이고요. 2파의 편지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의 삶에서는 끝나지 않는 노래가, 그리고 엄마를 향한 어린이 최진영의 마음에서는 원도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작보다 초기작에서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더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인터뷰에서 끝나지 않는 노래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렇게 초기작들도 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긴 한데 그때 제가 완전히 신인이었고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장편이니까 그래도 언급할 기회가 좀 있었고 북토크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끝나지 않는 노래는 찾아 읽어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고 그 소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잊고 지나간 소설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북카페에는 네. 제가 읽은 작품들을 꽂아줬고요. 네, 네. 뒤편에는 전체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노래 작가의 말에 제가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셨네요. 작가의 말에 쓰기를 엄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 소설을 쓰던 당시에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치 단 한 사람처럼 3대에 걸친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 두자, 엄마들인 수선과 봉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딸인 은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작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의 좀 더 디벨롭 버전이 단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예. 한 사람이 10년을 살면 이야기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을 쓰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했고 약간 이 소설의 그 엄마 세대인 수선과 봉선처럼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으로서 살았고 그 이야기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어떤 비밀의 엄마 이야기에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엄마
이야기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가부장제 아래에서 희생된, 그렇지만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데뷔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 중에 한 명인 수선이 이제 퀴어로 나오거든요. 자라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사회 그 분위기 때문에 결혼을 하긴 하지만, 네, 그 퀴어 이야기를 좀 더 전면에 하고 싶어서 썼던 책이 또 해가 지는 곳으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잊고 지는 소설이긴 한데 이 소설의 저의 이후 소설에서 중요한 코드들이 여기에 참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깨워 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 끝나지 않는 노래라는 작품을 읽고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께 이 100년에 걸친 여성 서사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가 다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서 굉장히 많이 적극 추천하여 입문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네, 정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소설에서 가장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단 한 사람은 사유 쪽으로 흘러간 소설이라면 이거는 정말 서사를 많이 살린 그때 젊은 제가 좀 에너지가 많아서 그 에너지로 좀 밀어붙인 소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171페이지 7월 대서의 편지로 넘어가 볼게요. 대서의 편지에는 복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나를 해석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쓰기에 빗대셨는데요. 복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여기 막 책이 많으니까 좋네요. 네. 바로바로 이렇게 뽑아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대서의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제가 이 원도 개정판에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3번째 장편 소설을 개정판으로 이제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의 편지에서도 그 이야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라는 소설을 제가 2013년에 냈었고, 그 제목 자체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도 아니고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이고, 실제로 그 소설을 쓰던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 소설 제목이 던지는 그 질문이 저에게 되게 뼈아프게 다가왔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2018년에 절판시켰으니까 저는 그 책에 대해서 언급할 일은 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가 갑자기 중고 시장에서 좀 고가로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찾아보는가? 나는 파묻은 책인데 왜 찾아보시지? 생각하면서 그럼 개정판을 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도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판을 내기 위해서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원고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상기하는 일이었고, 그때 그렇게 추운 겨울에 힘들게 이 소설을 썼지, 그때 내가 소설을 쓰면서 버텼구나, 이거를 뒤늦게 또 한 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힘든 시기를 내가 나쁜 맘 먹지 않고 소설 쓰면서 지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거를 소설로 남겨놔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책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를 즐기거든요. 그러면 달리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10년 전에 추운 겨울에 추운 방에 추워서 패딩을 입고 오그리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때 너는 그 시간의 의미를 몰랐겠지만 나는 이제 그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너가 거기서 그렇게 소설을 쓰는 방법으로 버텨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너는 힘들었겠지만 내가 너를 재해석할 수 있어, 이제는. 이렇게 말을 거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뜻깊었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더라도 조금 다른 의미로 버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미래의 내가 이 시기를 해석해 주겠지. 지금은 내가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무슨 의미이고 이 시기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지만 분명히 미래의 나는 복원해 줄 거야. 이 시간을 다른 이름을 붙여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11월 초에 이제 서울에서 난다 출판사에서 이제 주최한 북토크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날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그 유일하게 2권 있다고 하는 아기고래 사인을 네. 보시고 똑똑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실제로 원도를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를 중고시장에서 8만 원 정도로 구매를 하신 분이셔서 네. 제가 여기 최진영 박사님이 또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원도를 읽지 못한 때였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구해증명이나 이제 작가님의 다른 소설에는 어쨌든 소녀, 당신 옆에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도 곁에 누군가가 있는데 원도는 정말 아무도 없어서 자기는 그 소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아마 이어지는 질문 같기도 한데요. 작가님의 소설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회고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전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야기의 연장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설을 쓰면서 추구하는 내 삶을 되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인물과 허구의 이야기를 소설에 쓰지만 그 소설에는 어쨌든 저의 감정이나 저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나 제가 잊은 어떤 감정이나 소홀히 했던 일들이나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시키려고 하고 그 의미를 되찾으려고 하고 그 시간을 재해석해서 어쨌든 지금의 나에게 조금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작업을 전 소설 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나는 이제 다 아는 과거인 것 같더라도 책을 요렇게 보는 거랑 요렇게 보는 거랑 요렇게 보는 게 너무 다르듯이 같은 기억이라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랑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랑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는 거랑 또 지금의 나의 생각으로 다시금 그것을 파헤쳐 보는 건 너무나도 또 다른 작업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좀 제 삶을 되찾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4페이지랑 216페이지를 동시에 드릴 텐데요. 독자분들은 216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월 청명의 편지에는 세월호 참사가, 그리고 9월 추분의 편지에는 이제야 언니에게가 나옵니다. 두 글을 읽으면서 소설가의 책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죄책감과 고통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간에서 이제야 언니에게를 소개할 때 이 책을 읽고 나면 제야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좋은 어른이고 싶어진다는 말로 소개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쓰는 과정도 읽는 독자에게도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재현하는 글을 쓸 때 힘드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예전에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주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 쓰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조심했던 점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더 솔직하고 진솔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나를 감추는 것도 독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나도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받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글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소설을 쓰면서 제가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또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이긴 한데,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저를 많이 바꿔놨어요. 예, 이 책에도 썼지만 저를 바꿔놓은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른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이전까지 저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되게 별로였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껏 화를 낼 수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초창기 제 소설은 참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침몰하는 배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도 큰 죄책감을 느꼈고, 그 죄책감이 어디서 왜 나타날까? 그러니까 나는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어른들과 제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화만 내는 그 존재가, 책임지지 않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존재가 마치 저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나는 저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이후의 소설에는 제가 배울 만한 어른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해증명의 이모라던가, 이재아 언니에게 강릉 이모에, 이렇게 제가 그런 어른이어서 그런 어른을 쓴 게 아니라, 소설을 쓰면서 이 어른들처럼 되어보자. 내가 문장으로 일단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나도 그 어른들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좋은 어른, 배울 만한 어른들을 조금씩 소설에 등장시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저의 소설의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써서 세상에 내놓으면, 그러니까 이재아 언니에게를 쓸 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 글을 누가 읽으려고 할까? 였어요. 근데 비슷한 문장을 단 한 사람을 쓸 때도 일기장에 썼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득한 글을 누가 읽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도 저도 고민과 의심과 번뇌가 많은 거예요. 이런 글을 써도 될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과 고통과 이런 번뇌 속에서 쓰는데,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상실에 그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건 의미가 있어. 이 고통을 재현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여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타인의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고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마치 제가 글을 쓸 때 이것은 타인의 고통이 아닌 나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처럼. 그 의미를 저는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설이라는 장르는 사실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장르고, 그렇게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상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짧은 탄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263페이지 상강의 편지인데요. 상강의 편지에서 힘들 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나를 떠올리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편지를 주고받는 소설 내가 되는 꿈이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작가님은 지금도 미래의 나를 종종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에도 썼는데 이게 되게 지어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하 언니에게 쓴 장면이기도 한데, 그 소설 속에서 이재하가 실제로 어른이 된 자기를 봐요. 근데 그 자기가 그 경험을 제가 고등학생 때 실제로 했어요. 그게 너무 터무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창문에 이렇게 뭐 춥고 외롭고 쓸쓸한 어느 겨울이었을 거예요. 어느 가을. 뭔가 제 이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어른이 사람들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이 저는 저라고 느꼈어요. 어른이 된 내가 저기 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른의 뒷모습도 굉장히 춥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위로가 됐어요. 에세이에 제가 쓴 것처럼 막 어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이제 마음대로 지어낸 장래희망을 말할 때보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것보다 그냥 어른이 된 나도 저렇게 춥고 외롭고 쓸쓸하게 사람들 속에 있구나. 그거를 감각했던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서 그게 훨씬 저에겐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이재하 언니에게도 그 장면을 썼고, 이재하도 지금 내가 이렇게 나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른이 된 자기가 저기 있는 것을 보면 본 순간 위로를 받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이렇게 두고 보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생각은 미래의 내가 과연 존재할까? 예. 되게 이제 네, 슬퍼집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는 그다지 저는 슬프지 않아요. 어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북토크 자리마다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제는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도 오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는 되게 제가 이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할머니의 미래가 있다면 나는 되게 예의 바르고 위트 있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은 하죠. 예의 바르고 위트 있는 귀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생각은 하죠.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오늘 자리해주신 독자님들도 언젠가 마음이 힘들 때 그 미래의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네,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네, 절기 편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오늘 북토크는 절기 중에 소설과 대설 사이에 있습니다. 277페이지이고요. 네, 소설의 편지를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278페이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첫눈이 내리는 날입니다. 작은 눈은 첫눈. 첫눈이란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청소년 독자를 위해 묶은 앤솔로지 소설집 장래희망은 한방눈의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진눈깨비처럼 잠시 흩날렸던 눈이 첫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소설 속 아이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설아는 말합니다. 첫눈은 펑펑 와야 첫눈이지. 아까웠던 그 눈은 첫눈을 예습하는 눈, 눈치 없는 눈, 장래희망이 한방눈인 눈. 그 말에 친구들은 즐거워 웃고 첫눈이 한방눈이었던 때가 있었던가요? 나는 기억 못합니다. 첫눈이란 언제나 잠깐 흩날리다 사라졌던 것 같고 첫눈은 작은 눈. 아이는 어른이 되고 새싹은 나무가 되고 물방울은 바다가 되고 눈송이는 설원이 되고 작은 입자는 폭발하여 우주가 됩니다. 태초부터 커다란 것은 없고 작다고 미완성일 리도 없겠지요. 당신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눈이 내리고 있나요? 추운 밤입니다. 고요한 어둠입니다. 메마른 낙엽이 바닥을 뒹구는 소리. 바람이 창을 훑고 지나갑니다. 나는 소설을 씁니다. 좁은 방에서 코끼리를 키우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소설을 씁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여관을 관리하다가 자기만의 샘을 발견하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소설을 씁니다. 오누이가 작은 방에서 팽이를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방을 떠나고 오빠도 방을 떠나고 마침내 나도 그 방을 버리면서 소설은 끝납니다. 떠나는 나를 바라보며 방은 그 자리에서 지구처럼 단단하고 둥그런 돌덩이가 됩니다. 나는 왜 소설을 썼을까요?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고 나조차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쓰면 혼자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세계에서 나는 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나는 너무 먼 미래처럼 희미합니다. 과거는 마치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소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소설은 작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에 나와 당신, 삶과 죽음, 우주와 신, 존재와 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쓴다는 건 최대한 덜어낸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뒤에 감춘다는 것. 글로 쓸 수 없음을 마침내 인정한다는 것. 그럼에도 장래희망은 계속 쓰는 사람. 흩날립니다. 쌓이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의 어느 겨울에도 영영 첫눈입니다. 작은 이야기에 버려진 것들은 사랑하는 마음, 매일 처음인 그 마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북토크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절기를 딱 찾아봤는데 소설이 11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설과 대설 사이인데 그렇다면 소설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어머 어쩜 소설은 소설이야. 네,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사실 소설의 편지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었어요. 네. 네. 작가님, 근데 목 한번 축이지 않으셔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려볼게요. 소설의 편지에서 첫눈은 작은 눈, 장래희망이 한방눈인 눈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한 순간, 그리고 팽이로 등단했던 순간이 작가님에게는 첫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 일기가 아닌 소설을 쓰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대전에는 첫눈이 한방눈으로 왔나요? 며칠 전에 내렸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요. 첫눈이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서 막 이랬다가 네. 또 개었다가 조금 뒤에 다시 첫눈인가 아. 해서 네, 정말 되게 열정적으로 아무튼 거의 폭발하듯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네, 비어든 테이블 아래에 있는 방명록에 뭔가를 써주셨었는데 네. 어쨌든 거의 비바람처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눈은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네, 그쵸. 맞아요. 첫눈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 경기권은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만큼이 쌓여 한방눈이 내려가지고 네. 장래희망을 잃었다고 그런 DM을 받기도 했는데 DM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낮에는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한 다음에 밤 11시부터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매일 뭔가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시기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청탁을 받고 계약을 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글을 주겠다. 이 시스템이 길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청탁을 해야 글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예, 약속이 있지 않으면 글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마감이 있어요. 네, 마감이 없으면 글을 안 쓰고 그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24살에서 26살의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 23살에서 26살의 저는 약속이 없는데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써서 저만 보는 글을 썼던 거예요. 매일 밤. 네, 그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 시기에 제가 무척 존경스럽고 고맙고 그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을 쓴 그 시기가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나가자면 이제 26살에 데뷔를 한 다음에도 사실은 청탁이 없었거든요. 투고를 해도 안 받아줬고 그래서 4년 동안 2년 정도는 어영부영 하다가 한 2년, 2, 3년을 장편 소설을 또 혼자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30살이 되기까지 저는 마감이 없이 글을 쓰던 존재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초심인 것 같아요. 예. 저의 초심이란 저의 첫눈이란 사실 그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예, 누군가는 첫눈을 봤다고 하는데 길에는 쌓인 게 없고 그런 것처럼 그 시기에 저도 아무도 모르게 글을 쓰고 있지만 밖으로 내놓은 건 없는 그 시기 근데 그 마음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먼 훗날 또
사람들이 제 소설을 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제 원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먼 훗날에 네. 그때까지 제가 그 20대 중후반의 그 글쓰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다시 이제 제 글을 읽어주지 않을 그 시기에 저는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독자분께서 이제 캐릭터부터 이야기 구축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소설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이제 어려워서 산문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문에서 소설로, 일기에서 소설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어쨌든 제가 소설을 많이 읽어서 소설을 흉내내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소설의 편지에도 썼지만 습작게 제가 썼던 소설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좁은 방에서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키우는 여자. 엘리, 네. 그 이야기가 발전해서 엘리가 된 건데 네. 사실은 그 습작 소설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방에서 아주 커다란 코끼리를 키우는데 이 코끼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코끼리 키우는 여자라는 걸. 그리고 또 썼던 이야기가 그 습작 시기에 할머니가 남기고 간 아주 낡은 여관에서 자기만의 맑은 샘을 발견하는 소녀 이야기. 그리고 저희 등단작이 된 팽이도 엄마도 버리고 오빠도 버리고 간 집을 내가 마지막으로 버리는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 저의 심리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좁은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커다란 코끼리 같은 소설을 쓰고 있는 나. 그리고 이 낡고 이제 다 무너져가는 이 집에서 나는 나만의 샘을 발견할 거야. 그런 게 당시에 제 심리 상태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산문처럼 지금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는 글쓰기가 저한테 훨씬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가진 게 없고 춥고 외롭고 쓸쓸해. 하지만 언젠가는 코끼리를 가질 거야. 라고 쓰는 것보다는 좁은 방에서 코끼리를 숨기고 사는 여자 이야기가 훨씬 더 쓰기에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에 저의 마음을 담는 거. 그게 저에겐 훨씬 더 맞는 글쓰기여서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예. 사실은 지금 드리려는 질문은 다 이렇게 일정이 다 끝나고 정말 궁금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남기고 간 여관을 정리하다가 나만의 샘을 발견한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것은 어떤 소설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오시는 네. 분들께 네. 최지영 작가님 소설 중에 이 소설이 있는데 저는 도저히 어떤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했더니 다단히 모르는데 누가 아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네. 작가님께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네. 남아있지 출간되지 않은 작품인 거죠? 그쵸. 그게 제가 습작기에 네. 썼던 소설이고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저기 신인상에 응모할 때 소설을 한 두세 편을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팽이와 그 샘이라는 소설과 뭐 하나를 더 보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팽이가 당선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 선생님이 전성태 소설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샘이라는 소설을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2006년에 제가 사용하던 두꺼운 삼성 노트북에 있다가 사라졌거든요. 없어졌어요. 종이로도 남아있지 않고 데이터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전성태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팽이 말고 그 여관에서 그 샘을 찾는 그 소녀 이야기도 무척 좋았다 라고
되짚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 맞다, 나 그런 소설도 썼었지.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그렇지만 남아있지 제가 않아요. 정말 사실 작가님의 모든 전작과 엔솔로지의 대다수의 작품을 다 읽었는데도 도저히 네.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여쭤보려고 했던 네. 작품이거든요. 네. 네, 작가님이 기억과 복원을 복원하는 글쓰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게 정말 영과 일의 세계, 데이터의 세계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언젠가 제가 쓸 수 있다면 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쓸 수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날이 서 있고 세상 모든 것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 저의 초창기 팽이에 담겨 있는 소설을 보더라도 되게 거칠고 날 것인데 내가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그 감성으로는 쓸 수 없겠지만 언젠가 복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의 궁금증도 돈나라 해소가 되었고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작가님께서 18년 동안 펴낸 단독 저서로만 총 14권이 있습니다. 엔솔로지나 문학 잡지에 실린 글을 더하면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요. 글을 쓰면서 막막했던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꾸준히 글을 쓰실 수 있었나요? 사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했으니까. 네,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린 계약한 사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나에게는 이 일이 너무 필요하니까. 예, 글쓰기가 저에겐 너무 필요해요. 글쓰기로 정말 해소하는 감정이 있고 꿈꾸는 세계가 있고 현실이 너무 힘들 때 또 괜찮아, 나는 소설 쓰면 돼. 소설의 세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소설 쓰는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소설이 너무 안 써져서 막막할 때도 그 글쓰기가 싫진 않아요. 저는 이걸 구분하는 작업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이 안 써져서 힘들긴 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그때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소설 쓰기 싫은 게 아니라 안 써질 뿐이야. 근데 그 마음은 잘 쓰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걸 너무 잘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네? 인 거지? 소설 쓰기 너무 싫어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지고 막막할 때도 난 이걸 잘 쓰고 싶어서 그렇지. 잘 쓰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자. 좀 이번 글은 잘 안 써도 돼. 다음에 잘 쓰면 되지. 근데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커지다 보면 쓰기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거기로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을 떠올리면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작가님의 전작을 읽으면서 소설가는 오래전의 나를 현재로 계속 불러들이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면서 내가 아니기도 한 그때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여러분은 10년 전 일기장 보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태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어요. 정말 10년 전에 어떤 일기장을 보는 마음도 있고 10년 전에 옛날 사진 보는 느낌도 있어. 옷을 왜 이렇게 입었지? 뭐 이러면서 머리는 왜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저 중학생 때 사진 보면은 머리를 한껏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정말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패션이 있어요. 청청 패션으로. 그러면 머리를 왜 이렇게까지 힘을 줬을까? 그땐 맞아 이게 이쁜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옛날 거를 보면 딱 그 기분이에요. 그래 맞아 그땐 이게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도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이 짠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과 그렇지만 나만 보고 싶은 마음과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이때 소설을 써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은 늘 있죠. 저도 사실 이제 독자들은 작가님 작품의 출간 시기와 관계없이 글을 읽으면서 그 작품에 나를 대입하면서 공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실 것 같아서 네.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288페이지 네, 계속 소설에서 제 질문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소설의 편지에서 이어지는 산문에 소설은 문장으로 만든 사진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생각하면 제게는 무안에서에 방문했을 때 바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던 작가님의 옆모습이 네. 떠오르는데요. 작가님에게 어떤 비밀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실까요? 그 제주 바다, 제주 바람, 그 무자비한 바람. 제주도의 바닷길을 걸으면 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고 그냥 떠 있어요. 그 바람을 타면서. 네, 제주의 새들은 정말 저는 제주에 내려가서 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바람 속에서 저 막 비상하는 새들과 그 엄청난 바람에서 휘청휘청 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리고 그 정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그 거대한 자연.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비밀에 담겨 있는 편지들을 제가 제주 서쪽에 한림에 사는 1년 동안 완성한 편지고 매일매일 그 제주의 자연을 보면서 쓴 편지여서 저에게는 그 제주의 자연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죠. 네, 여기에는 많이 담기지 않았지만 네, 어렴풋이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때 작가님께서 산문집 준비하고 퇴고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너무나 손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잘 보이는 자리에 노트북 화면을 보시면서 원고를 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등지고 앉아서 절대 저 노트북 화면을 보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286페이지입니다. 인물은 갈등과 사건을 딱히 극복하지 않는다. 겪고 살아내고 통과한다는 문장처럼 그것을 끌어안은 채 나로 살아간다는 점이 소설의 공통된 정서 같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비관을 끌어안고 희망으로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변한 지점인 것 같아요. 2014년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 같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좀 어른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보자 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게 제가 쓰게 될 것에 쓴 기후위기든 AI든 뭐 젊은 노인이든 전쟁이든 이 당면한 현실에서 나야 살 만큼 살았다 쳐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쩔 거야. 이 친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뭐라도 찾아보자. 한 줄기 희망이라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읽은 소설들을 쫙 돌아보면 작가가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쓰면서 절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독자에게 어떤 절망과 비관과 이 세상은 망했어, 우리는 이미 끝장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쓰진 않더라고요. 이 망한 것 같은 세상에서 망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쓰더라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저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던 것 같아요. 늘. 그래, 인간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 한 사람의 삶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해. 그렇지만 사랑하는 순간이 있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암흑이고 학살이고 정말 그래.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소설은. 그거를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소설을 읽으면서 위로와 공감을 했지 절망만 하진 않았어. 소설은 언제나 인간에게 희망을 보여주려고 애썼어. 이걸 깨달으니까 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작가님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를 떠올렸을 때도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것이 이제 없던 일 혹은 너무 극복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에서 더 많이 공감하고 그래서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6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최진영 사전에는 졸업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책에는 작가님이 졸업한 것과 졸업하고 싶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하고 싶다에는 바람이, 그리고 할 것이다에는 그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 밖에 졸업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졸업하고 싶은 네, 거요? 그러나 한 잔 때. 저 진짜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이 텀블러에 이만큼 가득 채워놓고 조금씩 마시면서 늘 살고 있고 그래서 또 하는데 네, 사실 목마르신 분들 소금 드시고 쿠키도 한 입 깨어물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미처 못 받으신 떠니님은 조금 뒤에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졸업하고 싶은 것에는 카페인 중독은 졸업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커피는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귀여운 잔이거든요. 네, 저는 커피를 오랫동안 마실 수 있기 위해서라도 위 건강을 챙기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이 삶을 잘 졸업하고 싶어요. 네, 이게 슬픈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한 채 졸업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슬픈 결말 말고 그래 내가 잘 살았다. 이쯤 살았으면 됐지. 나는 근데 그렇게 후회되는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홈 스위트 홈에 쓴 것처럼 내 사랑과 내 천국은 여기였어. 라고 생각하면서 잘 졸업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졸업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이어지는 독자의 질문입니다. 아마 작가님께서 어떤 비밀 북토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최진영 사전에서 비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듣는 질문. 제가 그 첫 질문을 들었었나 봅니다. 그 저기 대형 북토크 맞아요. 때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비밀을 어떻게 네, 정의했는지? 그때 기억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정말 전 기억이 안 나서. 네, 나를 쓰게 하는 힘이 그 당시에는 비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저의 비밀은 이미 쓴 것과 쓰게 될 것. 네, 정말 저는 소설에 저만 아는 저의 기억들을 진짜 많이 숨겨놨거든요. 네. 홈 스위트 홈의 나와라 꼬마 돈가스도 그냥 제 기억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걸 소설에 조근조근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미 쓴 소설에도 저의 비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쓸 소설에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저의 경험들과 저의 비밀들을 넣어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은 질문이실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번째라니 네. 네,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비밀은 3월 경칩의 편지로 시작해 2월 우수의 편지로 마무리됩니다. 절기의 끝인 대한이 아닌 우수를 마지막에 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절기 편지를 경칩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카페를 오픈을 1월 11일에 했고 1월과 2월을 지나면서 이제 난다 출판사의 김민정 대표님이 1월의 어느 날인가 2월의 어느 날 오셔서 이 절기 편지 아이디어를 주고 가셨어요. 제가 카페에 어떤 글이라도 남겨놓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절기마다 편지를 써. 라는 아이디어를 주고 가셔서 그래 볼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경칩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경칩에서 시작해서 우수에서 우수로, 네. 끝나는 편지가 됐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과 저의 정서의 흐름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거를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제 우수의 편지로 향해 갈수록 더 작가님의 내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궁금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네. 처음 편지를 쓰면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막 그런 막 처음 네. 낯가리는 것처럼 네. 편지 쓰기 시작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더 내밀하게 막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공간을 열고 나서 6개월 동안 제 공간에 제가 낯을 좀 가렸거든요. 네,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같은 우수의 편지에서 나온 질문이고요. 우수의 편지에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 그려집니다. 작가님이 최근 발견한 또 다른 사랑의 장면이 있으실까요? 네. 네. 또 오글거릴 수 있는데 오글거릴 수 있는데 그냥 어저께도 제가 그 사적인 서점이란 곳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사람의 이제 욕구 중에 중요한 게 식욕과 수면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의 식욕을 포기하고 맛있는 걸 양보할 때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제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 놓아줄 때 그럴 때 저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듣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잠이 오고 자고 싶을 텐데도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 거리고 있으면 왜 잠이 안 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전 그렇게 구체적인 사랑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독자분의 질문이에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후회 없이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후회 없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도 후회할 짓을 했고 언제나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보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후회할 일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언제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끔은 그 마음가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할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후회 없이 사랑하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주 주문을 걸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남겨주신 독자님께도 의미 있는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질문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 하고 현장 질문과 혹시 없다면 예비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마지막입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에서 깊은 여운이 느껴졌습니다. 382페이지이고요. 네, 여기 제가 크게
프린트해둔 부분 네. 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작고 나약하고 순간이어서 고유하다. 이토록 사소해서 유일하다. 이 세상에 당신은 당신뿐이고 나는 나뿐이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네, 오늘 함께한 시간이 모두에게 고유하고 유일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북토크의 진짜 꽃은 현장 질문에도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책을 읽으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지금 지금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하실 동안 한 가지 한번 앞부분 26페이지에서 제가 드려볼게요. 아까도 나왔지만 네, 또 다른 경칩의 편지에는 장소를 꿈꿨던 시절이 나옵니다. 네, 바로 속초에 대한 기억인데요. 그때처럼 지금도 꿈꾸고 있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사를 해야 돼요. 또 느닷없이 너무 생활 토크. 네. 제가 이제 요 책에도 썼지만 12월 말에 파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서 육지에 나와서 서울 경기 지역에 일이 있으면 그 제가 이사할 집 인근의 호텔로 잡아요. 그 동네에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꿈꾸고 있는 장소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사할 장소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이사할 곳은 앞으로도 살 곳이잖아요. 전 제주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를 못 즐겼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자기가 사는 곳은 여행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주를 떠나기 전에 제주도를 좀 즐기다 가자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12월에도 제가 육지 올라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도를 못 즐기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래도 제주도 떠나기 전에 우도는 가봐야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도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수연님 먼저 책 표지를 보면은 네. 이제 손을 비누로 이제 거품 내어서 닦는 그런 순간의 사진인데 어떤 이 산문집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지. 네, 이 표지는 김민정 대표님이 선택해 주셨고 뒤에 보면은 그림 제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목이 잘못인가 그럴 건데. 네. 근데 아마도 손을 씻을 때 혹시 생각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머리 감을 때 생각하는 사람과 머리 감을 때 머리만 감는 사람. 머리 감을 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머리 감을 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머리 감을 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 감을 때 무슨 생각을 해 머리를 감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 감을 때 드라마 한 편 찍어요 머릿속에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북토크 같은 데 가면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느냐, 소설의 아이디어를. 저는 여행도 아니고 다양한 경험도 아니고 일상의 아주 습관적인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일 있잖아요. 청소, 설거지, 뭐 샤워, 머리 감기. 그러니까 몸은 이미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설거지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이미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럴 때 소설 생각하거든요. 몸은 몸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또 너무 나갔네. 그래서 손을 씻을 때 저는 생각하거든요. 손은 생각하면서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손 씻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손을 씻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씻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서. 그래서 여기 책에는 저의 어떤 잘못과 비밀과 후회와 반성들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게 많아서 손을 씻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잘못과 후회들을 되새겨보고 이 책을 기점으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너무 짜셨다고 좀 덜하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저에 대해서 제가 쓴 소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독자분이 이 책을 딱 집으셨을 때 제목은 어떤 비밀이고 손을 씻고 있어. 되게 미스테리하면서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뭔가 스릴러 같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신 토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김민정 선생님께서 그 선택하신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맞아. 손 느낌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책을 읽다 보니까 작가님을 스쳐가실 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네. 아직 다 읽지를 못해서 제비꽃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이름들을 지어주셔서 읽다가 보통 제 주변 친구들 별명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좀 재밌고 좀 못난 부분을 더 이렇게 부각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이름들을 짓잖아요. 근데 이 제비꽃 같은 걸 읽고 너무 제가 여기서 순간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쁜 또 다른 이름을 지으실 수가 있을지 좀 존경스럽기도 했고 반성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글들을 쓰시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지으시는지 네. 궁금해요. 네. 맞아요. 여기 제비꽃도 있고 파도도 있고 제 여러 자아들 멍게 해줘 DSD에 뭔가 네. 아주 그게 저도 소설 쓰면서 이름 짓는 게 또 재미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습성이 또 드러난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니까 예쁜 이름 붙여주고 싶고 그 존재를 닮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또 실명을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이니셜로 쓰자니 제가 좀 아쉽고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 저의 여러 자아들도 그러니까 멍게 같은 자아는 사실 요즘 아주 대활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육지에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멍게가 여기서 엄청 쪼잘거려요. 지금도. 쫑알거리고 있어요. 막 너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아를 너무 과대하게 인식하고 싶지 않아서 멍게라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꺼져 멍게야 그러면 좀 괜찮아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재미도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붙일 때도 사실은 큰 생각 없이 붙여요. 그냥 그 인물을 생각했을 때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면 독자분들이 의미를 붙여주세요. 예,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독자분들이 아주 멋있는 해석들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너무 짜릿해요. 예.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재 언니의 개를 읽고 좀 한 번도 안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가님 책을 보고. 근데 거기에 이모가 나오잖아요. 작가님께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이모의 존재를 쓰신 건지 계셨다면 어떤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니요. 물론 저희 이모들은 다 좋은 이모들이지만 네, 저희 이모들 다 좋은 이모들이지만 제가 경험한 이모는 아니고
제가 되고 싶은 이모이기도 하고 이런 이모들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한번 문장으로 썼으니까 나도 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독자 여러분들도 어쨌든 책으로 한번 봤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르게 행동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담아서 예, 쓴 인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구의 증명을 보고 그때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막 영원하고 그런 사랑을 하던 구와 담이 있잖아요. 근데 구는 중간에 이제 누나에게 의지도 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주 막 진짜 드라마 같은 영원한 사랑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영원한 사랑? 네, 딱 한 사람만 보고 아, 누가 중간에 왜 그랬어요? 그쵸. 구는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막 아까 앞서 제가 인물들 이름에 담긴 의미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냥 구와 다음이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그들의 애칭처럼 생각하고 풀네임이 아닐 수도 있다. 서로를 이름 끝자로 부르는 애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와 담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독자분이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엄청 생각하시고 의미를 주시기를 구는 정말 공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누나한테도 갔다가 근데 담이는 담벼락처럼 딱 버티고 서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 구와 담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멋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도 그 소설을 쓸 때 제 마음은 그러니까 둘이 서로만을 사랑했다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랑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비교 대상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다음에 대한 사랑이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의미로 구에게 그 누나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은 하는데 저가 쓰게 될 것에 치읓시옷 리을이라는 소설에도 썼지만 저는 순애보 일편단심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일단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이 에세이에도 썼지만 다양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다양하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 제가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의미로 저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 같지만 좀 되게 다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등단을 했을 때는 소설이 집이 나왔을 때는 네. 또 장표소리 나왔을 때는 근데 이거는 첫 산문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산문보다는 사실 나는 소설을 쓰는 게 더 좋다 라는 좀 하셨었는데 어찌 됐건 이제 나와버렸고 네. 이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제 더 많이 소설로 봤었던 저희가 상상했던 작가님과 좀 달라서 좀 놀란 점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산문집을 처음 이렇게 딱 맞이하셨을 때 이전 소설들을 맞이했을 때랑 또 어떻게 또 감정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른데 어떤 지점이 다르냐면 훨씬 조마조마해요. 이건 제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은 우린 약속하고 쓰고 읽는 거니까 아무도 저한테 정말 시체를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이거 너한테 있었던 일이야? 라고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소설이니까. 네, 묻지 않거든요. 근데
산문은 이거 정말 저한테 있었던 일을 제가 각색해서 쓴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 상상해서 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저는 사실 소설에 달리는 좀 부정적인 비평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의 증명을 가지고 불호라고 하셔도 아 불호시구나 별로시구나 그냥 그렇게 넘기고 말거든요. 그래서 뭐 구의 증명이 별로면 내가 되는 꿈을 좋아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데 산문집에 달리는 불호는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별로인가 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오케이 슬로울리라는 곳에서 수필집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첫 산문집을 나올 예정이라 네. 좀 묘한 기분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드렸던 그걸 알았다면 다르게 대답했어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네, 산문집에 대한 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또 사전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작가님의 이 첫 산문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뭐 시인분들이나 소설가님들이 산문집을 쓸 때 이게 지금까지 내가 써온 작품에 대한 감상을 닫아버리는 독자의 감상의 그 폭을 좁히거나 닫아버릴까봐 걱정된다는 우려를 많이 봤었거든요.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감상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읽기 전에 읽었던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 이걸 읽고 나서 읽은 작품도 있었는데 이게 약간 오히려 폭을 좀 넓혀주는 작가님의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걸 쓰실 때 작가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왔는데 그게 작가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경험,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많이 표시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작가님의 지난 작품들을 그리고 안 읽었던 작품들을 읽어보니까 좀 달리 저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작가님 이랬었구나 이게 아니라 저의 감상, 저의 과거와 지금과 내일을 아까 작가님 말씀한 것처럼 좀 다르게 넓게 보는 폭이 좀 그렇게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약간 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으로 쓰고 많이 담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가장 내셨던 장편집이 단 한 사람인데 제가 이곳에서 다혜님 덕분에 알게 되고 그때 최진영 작가님 여기 꼭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게 1년 전인데 지금 네. 그 꿈이 이뤄서 너무 네. 기쁘거든요. 네. 그게 단 한 사람 작품에 되게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어떤 인물이라도 다 담고 싶은 면이 하나씩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읽었어요. 뭐 목공소의 사장님들이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뭐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그 모든 아니면 내 조카라든지 누구를 담고 싶은 면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11월 30일의 작가님은 그 단 한 사람 작품 내에서 어떤 인물의 마음을 좀 담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소설을 쓸 때 사실은 모카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썼어요. 모카처럼 살고 싶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미 주어진 운명일지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중요하지라는 생각으로 모카에게 많이 감정이입을 해서 썼는데 지금 오늘 제가 담고 싶은 인물은 신복일. 네, 신복일이 생각나네요. 신복일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네, 단 한 사람 아직 못 읽으셨으면 네, 소설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어떤 비밀을 읽으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서 약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실 때 짝사랑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짝사랑은 지긋지긋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포근한 느낌에서도 짝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라 좀 제 생각에는 짝사랑은 좀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이제 저의 짝사랑의 역사를 지금 제가 되짚어봤거든요. 난 정말 사랑을 좋아하는구나를 다시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짝사랑도 물론 많고 저는 짝사랑이라는 게 되게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보통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익숙해져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나도 사랑하지 않아. 언제나 이 저울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너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할 거야. 근데 이게 저울질이 안 되면 이별하거든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유로. 근데 짝사랑은 이게 불가능한 사랑이잖아요. 상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사랑인 것 같고,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짝사랑의 대전제는 뭐냐면 너는 그냥 거기 있으면 돼. 잖아요. 사랑은 내가 할게. 그리고 저의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근원이라면 전 짝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상대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짝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너무 힘들고 안 하면 좋죠.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거든요. 네, 짝사랑을 너무 오래 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짝사랑을 할 때 그 마음은 잊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 질문 어떡하지? 다시 와서 질문 드릴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네, 해주십시오.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 이 사랑의 동력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신의 존재를 갈망하는 것 아니면 우주의 그 큰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원동력이 작가님한테도 있는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어른의 정말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맨 처음에 사실 작가님 책을 읽을 때는 와 이런 사랑도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랑이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와 딸의 관계, 뭐 자매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형태를 보면서 작가님에게도 그런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런 셈이 있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이게 맞는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문득 이제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이게 우주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거예요. 그래. 그게 변함없음이지. 근데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존재이더라고요. 이 동쪽에서 뜨는 해가 서쪽으로 지는 이 우주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장대하고 장엄하고 놀랍고 신비롭지만 그에 반해 언제나 1초 전의 기분과 1초 후의 기분이 다른 나도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존재다. 그래서
태양이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변함없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란 건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는 것이고 시시각각 변해서 단 1초도 갖지 않은 나를 나로서 잘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저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모든 순간들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한 1시간 넘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1초 1초가 너무나도 급박하게 지나가는데 똑같은 시간은 단 한 1초도 없고 이것들을 되게 강렬하게 감각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골라주신 이 문장도 우리는 이토록 작고 나약하고 순간이어서 고유하다라는 문장도 어쩌면 그런 감각으로 제가 쓴 건데 저한텐 그게 사랑이에요. 이 순간 돌아오지 않고 저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나는 언젠가 죽어.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을 매 순간 매 순간 감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감각해야 지금 충실할 수 있게 돼서 대답이 굉장히 장황해졌지만 예, 나라는 존재와는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매일 생각하면서 순간의 나를 또 감각하려고 해요. 예, 저한테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사랑보다는 이 삶에 대한 사랑? 예,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왠지 마무리 질문으로 굉장히 너무 좋았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삶이 오늘이 나의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딱 1시간 반, 되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1시간 반은 네, 딱 맞게 잘 맞췄고요. 네, 남은 시간은 작가님과 이제 사인 받으면서 네, 자분자분 작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